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중요성 22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아름다움과 정의를 연결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데이빗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살사 음식과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와 관련해서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살사 음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음, 중세 서구 시대의 아름다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호 또는 불호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든 서구 사회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가져갈 때 사용하는 이제 그 아름다움의 이 위대한 이론이 이제 중세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필 때 이제 그것을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슬라이드에서 존재에 대한 위대한 이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 창조 세계는 또 어떤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세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와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결국 존재와 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세교회에서 얘기했던 중세 시대 때 얘기했던 네 가지를 이제 살사 음식을 좀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왼쪽 위에 보면 이제 harmony and similarly라고 했어요. 이제 조화와 대칭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데이비 교수님은 살사 음식에서 재료의 어떤 양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사 음식과 관련해서 토마토가 너무 많고 고추가 너무 적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맛의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매운맛만 너무 강하게 해도 살사로서의 어떤 조화가 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중세 때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조화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쁜 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전체 안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음식에서도 되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밥, 국, 그리고 사이드 디쉬라고 하지만 사실 사이드 디쉬가 아니라 메인 디쉬들이죠. 그 반찬들을 넣고 먹을 때 그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조화라는 것은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각 요소가 전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그 안에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 그 존재에 대한 위대한 이론 첫 번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비례와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이 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료들이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뭐 살사 음식을 표현하면 어떤 고추를 쓰느냐, 어떤 양파를 쓰느냐, 어떤 토마토를 쓰느냐에 따라서 살사 음식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비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무엇과 어울리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잘 맞게 넣은 것에서 나온다라고 데이비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전체성과 완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데이빗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진짜 살사 음식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재료의 신선함과 질이 중요해서 상한 재료나 생명력을 잃은 재료로는 아무리 섞어도 진정한 완성, 살사 음식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재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음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아름다움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에는 이제 광휘, radiance와 그리고 splendor, 찬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완성된 살사가 그 먹는 그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형태에 도달하면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빛남, 아우람, 찬란함을 드러낸다라고 데비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사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보기만 해도 먹고 싶고 향과 색감만으로도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관적인 차원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살사 음식을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처럼 살사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맵다고 물러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도 아름다움의 경험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질서예요. 그래서 조화, 비례, 전체성, 광휘라는 그 네 가지의 존재에 대한 중세로부터 오는 위대한 이론 네 가지를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하나의 존재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어우러지고 제자리에 맞고 온전하며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괴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어떤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나 조화로 정의된 아름다움만이 이 아름다움이 즐거운 경험만을 이끌어내는가 서구식의 어떤 이런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만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낯선 것을 보았을 때 근데 그 낯선 것을 그 문화권의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레깅스라는 것이 여성분들의 옷차림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 정도 이제 되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레깅스 쫙 달라붙는 옷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쫙 달라붙는 굉장히 스키니 바지 뭐 청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느냐 했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몸매를 드러내고 굴곡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괴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기괴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기괴하다기보다는 그냥 아름다움, 뭐 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떤 문화권에서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또 다른 문화권이나 어떤 사람들은 기괴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근접조화라는 말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데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구 중세는 사실 근접조화를 굉장히 강조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네 가지 요소, 조화, 뭐 비례, 전체성 그리고 광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네 가지가 근접 하나로 표현하면 근접적인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근접 조화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수학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 비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뭔가 모자르지도 않고 넘쳐나지도 않고
적절한 거, 적합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실 서구 중세의 그런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선 시대라든지 이럴 때 손님들에게 이제 밥을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미덕이다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남기는 것을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19세기 때나 뭐 이렇게 오셨던 이제 외국인 분들은 밥을 너무 이렇게 큰 곳에다가 밥을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담아서 주니까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줘야 하는데 이게 음식도 뭐 반찬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정말 배부른데도 막 엄청나게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아름다운 행동인가 뭐 이러는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아니 그걸 다 먹어? 너무 꾸역꾸역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오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구식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유럽, 영미권 그런 것을 가지고 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언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서구 중세뿐만이 아니라 서구 유럽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전혀 잘 경험해 보지 않아 미디어를 통해서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아름답다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름답다라고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빗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리스도교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빗 교수님은 이 살사는 최고의 살사다. 근데 누군가는 그 살사 음식을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또 인정하는 거죠. 난 이거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난 이 살사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게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괴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주제와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21세기 교회에서 대다수의 복음주의, 저를 포함한 제가 몸은 담고 있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를 포함한 대다수의 복음주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범주예요. 그냥 뭐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지. 정의 뭐 정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에 대한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존재. 그 존재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결국에는 정의라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복음주의는 그것을 부차적인 범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이제 또 진보적인 신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은 오히려 권력 남용과 어떤 특권의 상징으로서 그것들을 이제 이겨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복시켜야 한다. 대립해야 한다. 대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가운데서 이제 존재에 대해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교회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쳐내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교회로서 사도적 교회인 거죠. 그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도적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아름다움과 정의를 이해하는데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중세의 그런 식의 유럽식의 대칭과 비례의 아름다움. 근데 그거는 서구 중세에서만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대칭과 비례, 음과 양의 조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추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구 중세의 대칭과 비례와 우리의 어떤 조화 이런 차원에서 차이점은 우리는 음이라고 하는 이 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 쳐내고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은 않았었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은 보다 더 좀 이렇게 멀리해야 하고 대립적인 각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칭과 비례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정의와의 어떤 관계를 세우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공동체라는 그 복음 초대교회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그게 세 관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 이야기고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초대교회가 고민했던 것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진실로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아무리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당신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로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것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조화 대칭이라는 것은 서구 중세의 어떤 그런 식으로 어두운 것, 낯선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굉장히 낯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이 일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이룰 것이냐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며 온전함을 이루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당연히 문화적인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의로운 인간관계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의로운 인간관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대 유대인을 통해서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놓칠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샬롬의 신학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정말 진실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온전한 가치와 권한과 역량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실한 공동체, 인간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비례와 어떤 적합성이라는 것도 이제 정의로움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남편들이야 아내에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막 여성이 얘기하는 것만 막 강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것 가운데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풍토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었을 때 사실 더 큰 충격을 줬던 것은 남편이 아내를 대해하는 것에 있어서 더 큰 충격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의로운 어떤 측면들이 세워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도망 노예였긴 했지만 그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즉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진실로 한 가족으로 섬겼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섬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또한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코퍼스 연구소의 그 모든 삶의 현장 신학과 또 관련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의로움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온라인 나눔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지난 화요일에 마무리를 했는데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것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주님 각자로 보내는 그 땅끝 선교지에서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사도, 예언자,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은사를 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저는 목사지만 교회 목사로서 일하게끔 살게 한 것은 결국 저도 성도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그분 우리가 모두가 다 성도이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또 다른 분들은 각 직장에서 뭐 부장, 과장, 뭐 여러 가지 직장 아니면 뭐 자영업자 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이 결국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 즉 샬롬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례 또는 적합성으로서의 어떤 정의로운 사회,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또한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로움, 아름다움과 정의를 나누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온전하게 얘기하고 또 경험할 때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미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 작품들이 억압받은 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거나 고통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기존 권력 질서를 전복시키는 경우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했었을 때 그 어떤 그 자유 그 시민 혁명인데 그 깃발을 들고 이제 옷을 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남성인데 여성이 비너스라고 하죠. 정의를 외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도 생각이 나요. 그 그림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작품 명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런 식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영국에서 결국에는 권리정정이 나오고 그리고 왕은 군림할 뿐 다스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의회라는 것들이 등장했던 이유들도 결국에는 억압받는 자의 목소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중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영감을 주었던 것들 중에는 예술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적인 예술 또는 해방의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구 중세의 이 수업은 일단은 서구 유럽의 바탕을 두고 있는 백인들에게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강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단순히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비 교수님. 그거는 이제 서구의 중세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거기에 이제 바탕을 거기에 꽤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새롭게 정렬하고 재구성하는 힘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1세기에도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이런 식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점점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점점 그렇게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한국 교회스러운 거 새벽기도 뭐 또는 뭐 주일 예배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통성기도를 외치고 그래 그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든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인정하며 또한 서로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대한민국 교회 내에서 일으키는 어떤 아름다움의 그런 중요한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나갔을 때 결국에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 돼서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서로 더욱더 꽃피워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 해방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특별히 질서와 회복, 샬롬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름다움이 그 샬롬이 느껴지고 보이고 경험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를 급진적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즉 내가 익숙한 거 우리만 우리 거 야 우리가 좀 더 우월해 우리께 좀 야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야? 피부색 하얗고 머리 검었고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급진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움과 정의를 온전하게 통합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거를 복음주의 용어로 한다면 자아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아를 버리는 것. 그래서 그런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바깥에 우리 자신 주변에 있는 그런 타인을 진실로 함께 더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자아를 버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름다움과 정의를 온전하게 통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 문화권에서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알면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작은 섬기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중심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움과 정의를 공동체적인 어떤 해방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서 살아나가는 것과 관련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탈중심화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탈중심적이다라는 것을 결국 자아를 버리고 죄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샬롬을 회복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잃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타인을 또한 지배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끔 이제 탈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삶의 중심들을 잃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또한 타인에게로 타자에게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라인 스켈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세상에 재현시키고 재현하게 재현하고 쉽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아로부터 벗어난 말을 이제 영어로는 unself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몰입, 여기서 말하는 자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된 자아라는 개념은 결국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복음지기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죄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아를 이제 뭐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육체를 버리고 영혼을 취한다 이런 개념은 결국에는 자기 몰입,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역사다라고 이제 일레인 스케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는 진짜 자기 자신 되게, 진짜 자아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이제 블랙 팬서라는 이제 마블에서 나왔던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나왔던 그런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왜 이 영화로 얘기하냐면 이 영화가 진실로 그 흑인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작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평범한 흑인분들 속에서도 진짜 자기들 처음으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비록 이제 공상과학 만화 영화고 굉장히 뭐 히어로 무비이긴 하지만 이게 그 흑인들 오늘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흑인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이런 존재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야라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의 어떤 선언을 주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블랙팬서라는 것이 단순히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흑인 정체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현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흑인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줬죠. 기존의 이제 할리우드 영화들은 흑인을 보통 범죄자, 희생자 또는 주변 인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이제 나오는 성룡하고 또 다른 흑인분이 공동 주연했던 이제 러시아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흑인은 좀 주변적인 형사로 나오는데 좀 주변적인 역할로 나오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블랙팬서에서는 흑인이 중심적으로 왕, 지도자, 과학자, 전사로 등장해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흑인을 표현하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어떤 흑인의 역할을 굉장히 전환시킨 그런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아프리카를 굉장히 새롭게 상상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국가가 나오는데 와칸다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식민지화 돼본 적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 내에서 그리고 서구 유럽이나 뭐 어느 나라에서 비교해서도 정말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국가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시선을 뒤집는 설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냐면 흑인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팬서를 이제 데이빗 교수님이 이제 예시를 드는 것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백인이니까 데이빗 교수님이 이제 백인이니까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흑인을 좀 어느 정도 조력적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했고 거기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흑인들도 충분히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들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근데 백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20세기를 지나면서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흑인들에 대한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흑인들을 그 정도로 블랙팬서의 영화처럼 그런 주도적인 역할로 만든 적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낯설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내려놓고 진실로 흑인들도 왕이 될 수 있고 과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발전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어떤 그래 특별히 인종적인 것들을 되게 흑인은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건 백인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아시아권의 황인도 뭐 마찬가지죠. 황인도 이제 어떤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뭐 흑인들을 되게 무시하고 흑인들을 되게 낮게 평가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또 약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또 보완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흑인도 창조하셨고 백인도 창조하셨고 또한 황인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assemble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죠. 2019년도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했던 영화에서 이제 거대한 우주의 어떤 그 세력과의 이제 전투를 위해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람이 막 너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기 위해서 홀로 가는데 같은 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룹과 그룹이 함께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건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가? 요즘 사실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지 요즘 제 알고리즘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또 알고리즘이 그런 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국뽕을 차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군대, 무기 이런 것들을 파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뭐 무기 체계 막 파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국뽕이 찬 막 그런 쇼츠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요. 근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되게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부심을 일으킬 만한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전쟁은 뭐 판도가 바뀝니다. 뭐 전쟁의 무기가 바뀝니다. 전쟁 자체가 비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극에 사용되는 무기를 판단하는 것을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보다는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어떤지 이렇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발전했어. 우리나라 되게 발전한 나라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이런 식으로 전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결국엔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투에 대한 전투고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많은 뭐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화에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영웅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분명한 온전한 어떤 인식을 위해서 모여서 진격하여 나가는 거. 근데 거기서 진짜 눈물을 글쎄요, 뭐 어떤 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서사시가 그때랑 이게 어벤져스 영화가 2019년도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엔드게임이. 근데 2019년에 나왔는데 2010 몇 년 초반부터 나왔던 영화에 어떤 스토리가 이제 대서사시가 마무리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서사시의 마무리에서 함께 더불어서 그 희생을 향하여 숭고한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대서사시의 그 클라이막스가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막 다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assemble 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assemble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그리고 막 달려나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혼자 되게 되뇌이듯이 낮은 목소리로 했던 그거 그래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비극이죠. 전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비극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거. 글쎄요, 기괴한 아름다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은 비극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극이 그 비극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였다라는 것. 왜요? 숭고한 가치가 있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왜냐하면 이 히어로들이 맞섰던 존재들은 결국에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살리자. 그러면 괜찮을 거다라는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외계 존재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누가 누구 운명을 과연 정할 수 있느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assemble 모여서 이제 진격하여 나갈 때는 그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비극 속의 아이러니,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근데 아름다움과 정의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극 속에서 아이러니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아름다움. 나하고 나한테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거,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답다. 야, 저게 아름답다고? 그게 저들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것을 적어도 열린 공간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그게 자기중심적인 그 죄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 새 존재를 인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몇 시간에 네 번의 그 시간에 거쳐서 이제 아름다움과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데이빗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